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4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당 초고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고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 수도권의 아파트 13만 2천 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과천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 이번 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머릿수를 앞세워 30일 동안 33건의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3법까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육군 특전사 버스 짐칸 문에 갓길을 걷던 제주 등산객 2명이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동 중에 짐칸 문이 열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평년이라면 한창 붐볐을 인천국제공항 출국 카운터, 지금은 텅 빈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세기까지 빌려 급하게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휴가철 공항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의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자신감을 보인 거죠. 하지만 오후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정부의 공급 대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강원 영서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쏟아졌는데요. 내일은 비가 더 올 거라고 합니다. 한강 수위는 괜찮은지 팔당댐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김재혁 기자, 비가 오늘도 계속 내렸는데 수위는 괜찮은 겁니까? 네, 이곳 팔당댐은 2시간 전쯤 강한 비가 내리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수문 15개 중 10개를 열고 초당 8,0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제 초당 15,000톤을 방류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간 물은 4시간 반 뒤면 한강 잠수교에 도달하는데요. 잠수교 수위는 현재 6.8m로 어제보다는 낮아졌지만 차량 통행 기준 6.2m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도 많은 비가 예고돼 있고 남한강 상류의 소양강댐도 수문 개방을 검토 중인 만큼 한강 수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 강수량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도 지방쯤에 비구름이 길고 폭이 좁게 형성돼 지역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 6시 기준으로 경기도 연천 187mm, 강원도 철원 25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로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에 비가 집중된 건데요. 오늘까지 폭우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는 100에서 300mm, 많게는 5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12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보된 적이 없는 기록적인 강수량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는 시간당 113mm가 내렸는데요. 폭우의 강도가 그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는 태풍 영향까지 겹치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간당 4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한 강원 영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산이 많은 이곳은 비 자체보다 산사태가 더 무서운데요. 이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강경모 기자가 만났습니다.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무들이 주택을 덮칩니다.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져 산사태가 난 겁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뒤쪽에서 우르릉캉캉 소리가 나면서 흙탕물하고 같이 돌, 흙, 그다음에 나무 이런 게 같이 떠내려오면서 산사태가 났어요.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일부 차선이 차단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어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20건이 넘습니다. 현재 경기와 강원 북부, 충청과 경북 일대에 산사태 예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주의하라는 말은 방송을 자꾸 해요. 그래 설마 저렇게 무너질 줄 알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난 문자로 안내되는 대피 장소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인지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토양이 이제 포화가 다 된 상태예요. 더 이상 이제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하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태죠. 산사태 취약 지역은 강원도에만 2,600곳, 경기도에도 2,200여 곳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도 감당이 어려운데 북한에서는 통보도 없이 남쪽으로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환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에 나서면서 우리 임진강 하류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박수유 기자, 우리 임진강 수위는 아직 괜찮은 건가요? 네, 저는 임진강 상류 군남댐에 나와 있습니다. 최대 500mm의 집중 호우가 예고된 데다 북한에서도 환강댐 무단 방류에 나서면서 이곳 군남댐에서는 13개 수문을 모두 열고 평소보다 100배 많은 초당 340톤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방법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저수용량 3억 5천만 톤에 달하는 북한 환강댐에서 물을 방류할 경우 군사 분계선 너머 50km 떨어진 이곳 군남댐에는 30분이면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옵니다. 현재 군남댐 수위는 28m로 제한 수위 31m에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강 하류는 서해 만조와 겹치면서 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파주 비룡대교 수위는 평소보다 7배 높은 6.5m로 관심 수위인 7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여기 가게도 있고, 여기 매운탕 집들도 있고, 이제 뭐,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막, 농작물이고 막 다 망가지잖아요. 물이 엄청 많은 거지. 합쳐서 내려가니까. 지난 2009년 북한의 환강댐 기습 방류로 경기 연천군에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방류 전 남측에 통보해주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3번째 무단 방류로 통일부는 자연재해 부분에서까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황해도와 함경남도 일대에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돼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추가로 개방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경기 가평군에서는 산사태로 펜션을 운영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죠. 펜션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어머니 펜션 일을 도우러 최근 귀국한 30대 여성, 그리고 3살 아들이 모두 변을당했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에서 아이의 인형이 발견돼 주민들을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펜션을 덮친 흙더미와 잔해를 치웁니다. 찌그러진 차량은 번쩍 들어 옮깁니다. 사고 이틀째를 맞아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과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전 토사가 덮치며 펜션을 운영하는 65세 여성과 37세 딸, 그리고 3살 손자까지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펜션 직원 1명은 거주지인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색은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진 앨범과 아이가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인형이 발견됐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던 딸은 어머니의 펜션 일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살 아들과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장난하는 걸 엄마는 혼자 계시다. 열심히 하셨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하루 종일 뭔가를 하시려고 움직이시고요. 맨날 웃고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만했거든요. 마음 아플 뿐이지. 펜션에서 운영하는 SNS 계정에는 추모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펜션을 다녀갔던 손님들이 쓴 글들입니다. 3살 아이를 안았을 때 느꼈던 따스함을 기억하는 말부터 펜션에서 내려준 원두커피 맛을 평생 못 잊을 것 같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펜션이 있는 곳은 산사태 위험도가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가평군청은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대로 추가 산사태 방지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진작에 수해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은 이 수해 복구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비는 계속 오는데 이 배수관로가 유실돼 먹는 물마저 끊겼고 이 대피소로 간 이재민들은 공동생활에 코로나19 감염 걱정까지 겹쳤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중장비로 바닥에 쌓인 토사를 옮깁니다. 나흘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이 마을에선 모처럼 날이 개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워낙 피해가 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산사태로 부서진 집은 아예 손도 못 대고 당장 입을 옷만 겨우 챙겼습니다. 생활이 안 되잖아요. 딴 데 지금 임시로 가 있으니까 뭐 옷이나 뭐 먹는 것조차도. 물이 이렇게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이번 비에 이 도로도 끊기고 이 상수관도 떠내려가면서 이 마을의 식수가 뚝 끊겼습니다. 충주와 제천 등 충북 4개 시군 8개 면에서 배수관로가 유실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가 생수를 나눠주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 주민들은 모아놓은 빗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먹는 건 이걸 안 먹고 그냥 설거지를 하고. 그래도 모자른 물은 이웃집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나 물 좀 가져갈게. 주민들이 집을 떠나 대피시설에서 함께 지내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마음은 좋아도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겁나지. 여기에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 100에서 300mm, 최대 500mm의 비가 더 온다는 예보에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중부 지역은 42일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대체 기상청 예보가 맞지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공성무 기자, 오늘 수도권에 시간당 120mm가 최대 올 수 있다. 이런 예보가 있어서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거의 안 왔어요. 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강수량이 5mm 안팎이었습니다. 이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비가 거의 안 왔죠. 이 수도권만 놓고 보면 기상청 예보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신 큰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강원 영서 지역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때 예보는 고사하고 기상청이 중계도 안 맞는다. 이런 불신이 큽니다. 네, 그래서 요즘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도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도로 영상을 보고 기상청 예보 대신에 날씨를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요. 이 또 레이더 영상을 직접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기상청 입장에서도 장마 정선이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든 게 압축적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또 언제 어디서 새로운 비구름이 형성될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상청도 답답하겠지만 무슨 수를 써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면요. 강원 지역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각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 붉은색 지역은 시간당 비가 20mm 이상, 또 보라색 부분은 시간당 70mm 이상 내리는 지역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면 강원 영서 지역이나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비구름이 없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시 보면요. 저 서해 앞바다에 비구름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는 비가 거의 안 온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 아래쪽에 이제 4호 태풍 하구핏이 있습니다. 중국 대륙 상륙에 있고요. 이 바로 옆에 하구핏에서 발생한 강한 비구름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은 시속 50km의 속도로 우리나라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장마 전선과 합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밤과 내일 낮 사이에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많은 곳은 최대 500mm 이상의 폭우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대비를 해야겠네요. 예. 자, 그리고 이 주간 예보를 보면 보여줄까요? 13일까지 매일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가 오는 건가요, 앞으로?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상황인데 우선 기상청은 기술적으로 열흘 앞까지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기술력만 약하냐 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이 강수 예측의 기술력의 한계가 열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보가
열흘 뒤인 13일까지만 돼 있는 거고요. 내일이 되면 이 장마가 14일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이 전부 비 표시로 이제 비가 온다고 돼 있는데 이번 장마는 국지성 호우의 특징을 보이죠. 이 오늘 서울처럼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소강 상태를 보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CCTV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실시간 재난 문자와 기상 정보도 함께 참고해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기상 상황과 재난 소식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공성근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부동산 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한 지 한 달이 된 오늘 정부가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수도권에 13만 호를 새롭게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공급 확대 방안인 공공재건축에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부터 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13만 2천 호를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새로 발굴한 택지 위에 3만 3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9만 4천 호를 더 짓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택지는 서울 태릉 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부지, 경기 과천 정부청사 일대와 서울 서초구 조달청 부지 등입니다. 공공기관 유휴 부지와 노후 우체국 등 자투리 땅도 활용합니다. 정부는 특히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 체납하면 준주거 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주택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기부해야 합니다. 현행 용적률에 따라 원래 500호를 짓는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재건축 상한까지 올리면 50호를 기부하고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경우라면 무려 250호를 기부해야 하는 겁니다. 또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의 경우 35층으로 묶인 서울 층수 규제도 풀어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경우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50층까지 완화가 되는데 구체적인 층수 허용 부분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 완화 여부는 서울시가 최종 결정하는 만큼 정부의 공급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알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지자체에 도움이 필요한데 정부 대책이 나온 후 서울시와 과천시 등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역구의 상황에 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23번째 부동산 대책 시작도 전에 안에서부터 삐걱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공공재건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 3시간 만에 정부와 서울시가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 지금 비정상적으로 스톱되어 있는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것은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 찬성하기는 힘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소유의 과천청사 부지를 주택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천시는 해당 부지에 주택이 아닌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마포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른다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구청장 지역구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공급 대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에 부지로 언급이 된 곳들이 있죠. 태릉 골프장이나 강남을 포함한 서울 재건축 단지 등입니다. 태릉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강남 재건축 단지도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박정서 기자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1966년 개장해 약 25만 평 규모의 녹지를 보유한 태릉 골프장. 정부는 이곳 태릉 골프장을 개발해 주택 10,000호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강남 그린벨트는 오히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시멘트로 뒤덮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남은 안 되고 강북은 그린벨트 훼손을 해서라도 임대 아파트를 넣어라라고 하는 거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교통난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가 인근 도로를 확장하고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한편 BRT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차로 여기 빠져나갈 때 상급정보처가 있거든요. 뒤에 펜션들을 들이기 전에도 현장센터를 한 번만 가봤어도 그런 불가능한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노원구청장도 교통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린벨트를 유지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한편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한 강남 재건축 단지의 반응도 정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것이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 강남권 조합원들, 재건축 조합원들의 반응은 임대 아파트를 넣으면서까지 용적률을 더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분위기고요.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대규모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13만 호 공급 대책 내용은 잠시 뒤 자세히 분석해보고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규제 법안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고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되는데 특히 3년 전 현 정부가 권장해서 임대 사업에 나섰던 사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3주택일 경우 최고 12%로 늘어났습니다. 집을 산 뒤 1년 미만 내에 팔면 양도세율은 70%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도 최고 6%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레미안 프로지오와 강남구 음마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으로 집을 더 이상 투기수단으로 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3년 전 임대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사업에 나선 임대사업자들은 꼼짝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김모 씨는 3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원룸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종부세 합산비제가 되던 것이 안 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되었고요. 그러다 강남 아파트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세금 부담에 막상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대출 규제가 까다롭고 취득세까지 오르다 보니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요. 매수한 가격의 10% 혹은 20%, 30%까지 다 그냥 저는 던지겠다고 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월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면 누가 사겠어요. 전부 투기권을 오는 거예요. 전부 투기권으로. 임대차 3법에 부동산 증세법까지 부동산 법안들이 쏟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3시간 반 만에 서울시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수도권에 13만 2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의 결사 반대보다 난감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 난감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의아했습니다. 서울시가 오후 2시 브리핑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네. 오전 상황을 좀 보시죠.
이게 오전 10시 반, 그러니까 정부 서울청사 합동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운데 양쪽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나란히 앉아서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서울시가 묶어뒀던 층고 제한을 풀게 됐다.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금 계속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서울시장 권한대행 그분을 표시를 한 거죠. 네, 지금 네. 사실상 서울시장이죠. 네. 누구나 그동안 층고 제한을 풀지 않았던 서울시가 이제 정부 정책에 박자를 맞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어요. 그랬던 서울시가 오후 2시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돌연 층고 제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정부 방안과 정반대의 발언을 한 겁니다. 층고 제한 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서울시가 이견을 보인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공공 재건축을 할 때 층고 제한, 이른바 서울시의 35층 룰을 완화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태릉골프장, 용산 미군기지 이런 곳 말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재건축이 막혔던 잠실주공 5단지, 또 음마 아파트, 이런 서울 시내 알짜 대단지 아파트들이 주로 대상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5층으로 묶였던 종상향 규제를 풀어서 5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되 늘어난 물량의 절반만큼은 공공임대로 하자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후에 서울시가 아니다. 주상복합 아니면 일반 아파트는 35층 이상 올리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죠. 50층 룰로 가나 싶더니 도로 35층 룰로 낮춰버린 셈입니다. 오전에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물량이 총 13만 2천 호죠. 그중에서 5만 호가 이런 공공재건축입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정부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5만 호가 그야말로 날아갈 처지인 거죠. 13만 호 중에서 5만 호가 날아갈 처지가 돼버렸다. 그럼 나머지 8만 호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만 오늘 사실 반대 의견을 낸 건 아니잖아요. 여당 내에서도 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보셨죠? 김종천 과천시장과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인데요.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오늘 공급대책에서 새롭게 나온 게 인기가 정말 많은 것이죠. 과천과 마포 일대에 11,000호를 넘게 공급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나오자마자 먼저 여당 출신 김종천 시장이 발끈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볼까요? 김 시장은 성명서에서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느냐, 제외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지역구 주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임대 비율이 47%나 되는데 또 짓냐고 했죠. 네. 신문계인 정 의원은 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할 리 있겠느냐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점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선 당보다 지역 민심을 먼저 대변한 거겠죠. 그러게요. 모두 여당 인사들인데요. 정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은데 이미 대책은 발표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오락가락 연출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나온 뒤에 국토부에서도 자료를 냈어요. 네. 똑같은 자료를 서울시에서도 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는 내용인데요. 서울시의 35층 룰은 바뀌지 않았지만 공공재건축을 받으면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비계획은 서울시에서 검토한다. 자,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였습니다. 서울시도 오후 6시 넘어서 다시 입장문을 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 가장 필요한 건 이런 혼란을 줄여주는 거겠죠. 안건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176석의 힘은 정말 강했습니다. 30일 동안 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법안 등 하나같이 예전 같으면 몸싸움이 벌어졌을 첨예한 법안들이었습니다. 여당은 확실히 청와대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한 법안들이 17일 만에 입법이 완료됐으니까요. 국정 운영에 속도가 붙게 된 겁니다. 이런 거여의 독주에 야당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몸싸움도 못하고 상임위원장도 다 내주다 보니 소리 몇 번 지르다 퇴장하는 게 다였습니다. 9월 정기국회 때도 이런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의 부담도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여당 몫이 됐고 독주에 국민 반감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부동산 세금을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반대 토론에 힘을 쏟았습니다. 관료 출신 의원들을 내세워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문제점을 따졌습니다.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정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분 즉석 요리하듯이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소위 패싱, 해당 상임위 패싱, 법사위 체계사고심사 패싱.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급과 조세 정책이 함께 시행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를 마구잡이로 지었자는 나쁜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에 과실이 기존 다주택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정당한 조치입니다. 범여권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동값이 올라도 우리 문제 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고성과 야유도 오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봐! 한 달여간의 임시국회는 176석 민주당의 동무대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전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죠. 그런데 윤 의원이 지난달에 정반대 취지인 전월세 전환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명을 할수록 상황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발의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법안 제안 이후에 전세 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로 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도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월세가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윤 의원의 최근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어져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 내용은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법안의 취지 자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전세, 월세를 구하러 다녀봤다면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통합당은 월세 옹호의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현 정권을 겨냥하는 듯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이 발언은 오늘 온종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사실상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며 탄핵까지 거론했고 통합당은 결기를 지켜세웠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발언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던 지난 2월 전국지검장 회의와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0여일 만에 작심 발언을 한 건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여권을 향해 가짜 민주주의라며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치적 발언이고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발언을 하고 싶으면 옷을 벗고 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럼 검찰을 망가뜨리는 거죠. 법여권 인사인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윤 총장이 정치 검찰임을 공개 선언했다며 탄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며 결기를 권력형 비리 수사로 구현하라고 주둔했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실시된 차기 대권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윤 총장 작심 발언 이전에 실시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야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윤희숙 발악이 지난주 화제가 됐던 윤희숙 통합당 의원 얘기인가 보죠? 네, 부동산에 대한 5분 연설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반대토론 하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안 해요. 오늘 본회의에서 또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안 했어요. 네, 처음에는 윤희숙 의원도 반대 토론에 참여하려 했지만 지난주 연설 내용과 겹칠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의원들이 토론자로 참여를 했던데 네. 통합당 입장에선 뭐 또 화제가 좀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윤희숙 의원만큼 임팩트 있는 토론자는 없었고요. 그 대신에 통합당 밖에서 제2의 윤희숙을 자처한 인물은 있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결혼 3년 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 말이 좀 강렬하긴 했었죠. 네. 통합당이 이번 윤 의원 인기를 통해 뭔가 야당의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통합당은 민주당의 독주에 이렇다 할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윤희숙 의원만 쳐다보는 모양새입니다. 윤희숙 발악이인데요. 한 통합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이고 경제 전문가인 윤희숙 의원을 내세우는 게 어떻겠냐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의미의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처남 때문에 네. 무슨 내용일까요? 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의 처남이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 전 의원의 아내는 오늘 SNS에 이제 와서 친정 오빠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런 처지를 당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요. 또 저런 가족 인연이 있었군요. 네. 자, 이영훈 전 교수는 좀 논란도 많은 역사학자죠? 네, 이전 교수는 극우학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한국민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을 질타한 책 반일 종족주의를 쓰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발언도 했는데요. 반일과 극일의 가치를 두고 있는 민주당에게 이전 교수는 불편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을 강제로 납치 연행했다 하는 이것은 일본의 이른바 좌파 역사학자들도 그거 없는 이야기라고 오래전부터 부정해온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 운동단체들이 무책임하게 널리 유포한 것입니다. SNS 등을 통해서 저를 비판하는 분이 있는데 나이 70된 그분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바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김 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친문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당대표 안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이게 딱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족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네, 18년 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인의 빨치산 경력이 문제가 됐는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제 장인은 사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노 전 대통령은 연좌 프레임을 정면 돌파했고 이 명연설 이후 장인 논란은 급격히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아내의 이번 글이 김부겸 전 의원에게 도움이 될지 부담이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던 관광객이 군 버스에 치여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짐칸 문짝이 열린 줄 모르고 달리다 갓길을 걷던 등산객을 친 겁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갓길에 쓰러진 남성을 응급처치합니다. 옆에는 소총을 든 군인이 현장을 정리하며 급하게 어디로 전화를 합니다. 군 수송버스가 제주로 여행 온 30대 남성 2명을 친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육군 특전사 부대원들이 훈련을 마치고 제주공항으로 가던 중 한라산 중턱 관음사와 제주대 사이 산간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 2명은 등산을 위해 갓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주오던 버스의 짐칸 문짝이 활짝 열려 있었고 갓길에 있던 2명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찌그러진 문짝은 사고 당시의 충격을 말해줍니다. 남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고 또 다른 1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병은 경찰 조사에서 걸어오는 2사람을 봤지만 짐칸 문이 열린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는 데다 버스에 있던 블랙박스도 작동하지 않아 사고 당시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병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짐칸 문이 열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탈북 여성이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 탈북 여성을 돕는 변호사는 오랜 기간 북한 인권 활동을 해온 사람인데 이 변호사가 자신도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탈북 여성이 자신의 친변을 보호해주는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달 28일. 당시 고소장을 접수한 건 북한 인권 활동을 해온 전수미 변호사였습니다. 항의하자 촌스럽게 왜 그래? 남조선은 원래 이래. 그런데 전 변호사는 자신 또한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분이 화장실 문을 앞에서 되게 심하게 흔드시더라고요. 저 입을 바로 이제 군인 입으로 막으시고 제 팔을 잡으시고 이제. 가해자는 전 변호사가 소속된 단체와 함께 대북 인권 사업을 하던 탈북 남성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사건 이후 단체장에게 피해를 알렸지만 조용히 넘어가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이제 단체가 없어지고 다 백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만 얘기 안 하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이 갈 수 있다. 전 변호사는 탈북민 사회에서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할까봐 피해를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 변호사는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전단 살포가 대부분 돈벌이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남한에서 돈을 벌기 위한 대북 전단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 수단으로서 그걸 배워오고 결국엔 그거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을 한 거죠. 또 북한 인권단체들이 받는 지원금의 일부가 룸살롱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멸종위기종 1급 반달가슴곰이 최근 전북 덕유산에서 발견됐습니다. 포획한 반달가슴곰 귀에는 사람이 달아놓은 발신기가 없었는데요. 자연적으로 태어난 야생곰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검은 짐승이 통 주변을 어슬렁댑니다.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멸종위기종 1급 반달가슴곰입니다. 그런데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포획한 이 수컷 곰귀에는 위치를 알리는 발신기가 없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방사하거나 지리산에서 넘어온 개체가 아니라 덕유산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야생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지리산 개체인지 아니면 현지에 자연적으로 살던 개체인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1월 덕유산 인근 삼봉산에서 처음으로 반달가슴곰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덕유산 백암봉에서도 곰을 봤다는 등산객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생포 트랩을 설치했고 지난달 31일 포획에 성공한 겁니다. 5살에서 6살 사이로 추정되는데 발견 당시 목과 왼쪽 앞발에 올무와 덫에 걸렸다 풀려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귀에 발신기를 부착한 뒤 바로 방사했습니다.
지리산 일대 서식하는 반달곰은 69마리로 추정됩니다. 덕유산에서 반달곰이 처음으로 포획된 만큼 공단 측은 앞으로 곰의 이동 경로와 다른 개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해 곰의 서식지 확장 여부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예년 같으면 휴가철이라 공항이 붐빌 때죠. 그런데 요즘 공항 국제터미널은 놀랄 만큼 한산합니다. 비행기가 워낙 없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전세기를 구해서 나가기도 하고 입국 과정도 상당히 삼엄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사연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티켓을 발권하는 카운터도 이렇게 비어 있고요. 평소에는 줄이 길었던 출국장도 조용합니다. 텅 빈 카운터는 적막감이 감돌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붐비는 중국 항저우행 수속 카운터.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인회가 전세기를 빌린 겁니다. 큰 기업에서 취재는 다 되는데 이게 개개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죠. 국제 정부가 이제 중국에서 이주 사업한 사람은 자가격리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던데 이주는 의미가 없죠. 가서 이주 격리되고 바로 들어가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 안 하는데 특성 행정 같은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 있는 부모님과 6개월 넘게 떨어져 지내던 어린 형제도 거기 엄마 아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안 좋아요. 간신히 구한 전세기를 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돌봐주던 할아버지, 할머니와 작별하고 중국으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입국장 상황은 어떨까? 방역복을 입은 공항 직원들이 입국 게이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간단한 건강 체크 서류를 작성하는 입국자들. 지자체별 수송버스나 자기 차를 이용해 각자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바이에서 입국하는 아들 가족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고 공항을 찾았습니다. 애기들이 몇 살인데요? 지금 이제 3살, 5살. 그건 안 보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작년 5월 달에 왔다 갔어요. 두바이 확진자가 몇 명인지 매일 확인하며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못 봤죠.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속되는 얘기로. 와도 이제 2주간 격리 들어가잖아요. 애타게 기다린 정성에도 불구하고 손주에게 발열 증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아들 가족은 격리시설로 향했고 노부부는 발길을 돌립니다. 여행객과 출장객으로 언제나 붐비던 인천공항. 언제쯤 자유롭게 오갈 수 있을까? 모두들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가면 코로나가 끝나야 들어올 겁니다. 백신이 나오든지 할 수 없죠. 들어오면 또 격리당해야 되니까.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연이은 폭우에 한강 잠수교도 사흘째 통행이 제한됐죠. 일부에선 이 다리가 왜 잠기냐, 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수교는 이름 그대로 비가 오면 수면 아래로 잠기게 만든 다리인데요. 1976년 개통됐습니다. 9번째 한강다리인 잠수교가 개통됐으니 물속에 잠기지만은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도록 돼 있고 당시 다른 한강다리 높이가 수면이 16에서 20m 정도였던 데 비해 잠수교는 수면이 2.7m로 매우 낮게 설계됐는데요. 교통량 분산의 목적도 있었지만 안보 상황도 고려됐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잠수교는 일명 안보교로 불렸는데요. 비상시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 다리였다는 겁니다. 6.25 당시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가 폭파된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잠수교는 상부 구조가 파괴돼도 빠르게 복구 가능하게 낮게 설계했고 높이도 시민공원이 있는 한강 둔치와 평행하게 맞췄습니다.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 시민들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량의 높이를 설계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다는 거죠.
잠수교가 안보교로 불린 다른 이유, 이 잠수교 위 반포대교가 포개져 있죠. 위성사진으로 보면 반포대교에 가린 잠수교는 안 보이는데요. 적군이 항공 정찰을 해도 이 반포대교 위 움직임을 볼 수 없어 군사물자 수송에 유리했기 때문에 안보교로 불린 겁니다. 그렇다고 이 잠수교 비 오면 무조건 잠겼던 건 아닙니다. 1986년과 88년 한강에 만들어진 잠실 수중보와 신국 수중보가 강물을 가두면서 수위가 평균 2.5m 안팎으로 올라왔고 폭우 등으로 팔dam댐을 방류해서 잠수교 수위가 5.5m를 넘으면 보행자,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오랫동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어린아이와 노인의 생명을 살려낸 한 굴착기 기사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빠르게 흘러내리는 급류 옆으로 버스 한 대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버스를 지탱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공사용 굴착기. 邻居在家里面叫我就把挖机开过来了。开过来我到现场看到的话，就是那个耗能它已经快推到那个坝下面去了。 굴착기 기사는 준비해온 로프로 침착하게 버스와 굴착기를 연결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사다리를 넣어 어린이와 노인 등 14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如果因为我那个挖机是慢了几分钟这样走，那我真的掉下去我自己都会后悔的。 그는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상금도 기부할 계획입니다. 중국 내 폭우가 장기화되면서 비 피해를 막으려는 중국 시민들의 노력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난성의 한 마을 서기는 새벽 3시 비에 흠뻑 젖은 채로 3,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대피 방송을 해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山体滑坡的水大的请迅速返回。 중국 남부 지역 폭우는 주춤해지는 듯하더니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이 동남부 해안 지역에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今明2天，江苏、上海、浙江等地将有大风大雨，局地有大暴雨。 저장성 일대는 벌써 38만 명의 시민이 대피했고 원저우에서도 건물이 무너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온 뜨거운 수증기의 영향으로 한반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미국에서 무분별한 총격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햄버거 가게 직원에게 총을 쐈는데 여자친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직원은 숨졌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차량에 탄 채 주문한 햄버거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매장.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오랜 대기 시간을 참지 못한 여성은 직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습니다. $40를 돌려받고 매장에서 쫓겨난 여성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직원에게 달려든 남자친구는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The report states the suspect was heard saying, "You got 2 seconds before I shoot you." 며칠 전 일을 시작했던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It was a stepping stone for him to move on to bigger things, and to see his life just get cut down at 22. 시카고 주택가 놀이터에서 놀던 9살 어린이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지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모발탄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있는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Don't pull that trigger, bro. It's innocent people behind that. You feel me? You hurt somebody that ain't got nothing to do with it. 택배기사 복장을 한 변호사의 총기 공격으로 현관문을 열어주던 아들을 잃은 여성 판사.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회사들 때문에 주거지가 쉽게 노출됐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But what we cannot accept is when we a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our lives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like our home addresses. 무분별한 총기 사용으로 미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부터 일본 전범 기업들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건데요. 그런데 일본 측이 압류 절차를 늦추기 위해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혀 한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꼼짝하지 않던 일본제철. 오늘부터 피해자 측이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R의 주식을 처분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길이 열리자 일본제철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即時抗告をする予定であります。日韓両国政府による外交交渉の状況等も踏まえ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대응으로 현금화 절차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引き続き、関係企業と緊密に連絡を取りつつですね、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て、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아베 내각은 수출 규제 외에 또 다른 보복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비자 발급 중지나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등 국민 생활에 와닿는 조치부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같은 법적 대응도 거론됩니다. 광복절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번 달에는 한일 관계 긴장이 다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등 주변 국가의 외교가 삐걱대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한국과 갈등을 빚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불확실한 국제정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한일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일본 내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마 때문에 오늘은 경기가 열릴까 선수도 팬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때문일까 요즘처럼 동구장의 소중함을 느끼는 때가 없나 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네, 고척 스카이돔에 나와 있습니다. 장마철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쾌적한 분위기인데요. 오늘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지만 이곳 고척돔은 우천 취소 걱정 없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중까지 고척돔에선 총 9연전이 펼쳐집니다. 지난주 30경기 중 8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며 선수들도 팬들도 울상이었지만 이번 주만큼은 키움 팬들에게 야구 없는 날이 없는 셈입니다. 우선 선수들의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키움과 KT 양팀 선수들은 우천 취소 걱정 없이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습니다. 팬들도 예매 취소 걱정 없이 야구장으로 나왔는데요. 잠실에서 예매한 적이 있었는데 우천 때문에 취소될까봐 좀 전전긍긍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고척으로 예매했습니다. 이곳 고척돔에 들어서면 습기 찬 바깥과는 달리 기분 좋게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 기준으로 바깥 기온이 28.9도, 습도 84%인데 반해 이곳 동구장 안은 기온 24.8도, 습도 75%입니다. 계절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기장 내부는 1년 내내 일정한 기온과 습도가 유지됩니다. 동구장을 가진 덕분에 키움은 올 시즌 우천 취소가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6경기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은 LG, KT, NC보다 5경기 적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제2, 제3의 동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6회가 진행 중인데요. 키움이 김웅빈의 홈런을 앞세워 2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강타자들의 맞대결로 주목을 받았던 KT 로하스와 키움 러셀의 대결. 과연 오늘 승자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낮 시간 동안 서울은 마치 태풍 전야처럼 비가 잠잠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비구름이 중부 곳곳을 옮겨다니며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또 한 번 중부지방에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집니다. 내일까지 서울 경기와 영서 지역에 많게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중부 전역과 경북 북부에는 5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장마의 비구름대는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어서 동해의 시군이라도 강수량 차이가 큰데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밤사이 시간당 120mm 이상의 폭우를 뿌릴 텐데 이 정도면 순식간에 주차장에 침수되고 시야 분간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사호 태풍 하구핏은 중국 상해 서쪽으로 북상 중이고요. 내일 새벽이면 소멸하겠습니다. 소멸한 뒤에도 상당한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더해져서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계속돼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기록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978년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가 연료가 없어서 추락했습니다. 베테랑 승무원들이었지만 다 같이 기계적인 문제만 찾다가 아무도 기장에게 연료가 떨어져 간다는 기본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반대의 놀라운 힘. 이 책은 다수가 지배하는 세상일수록 신념 있는 반대가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기립표결로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모습. 반대 의견이 힘을 낼 자리는 안 보이죠. 오늘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 작업을 일단락했습니다. 이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후련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을 갖기도 팔기도 세를 놓기도 얻기도 다 어렵게 만들고 세금만 올렸다는 불만이 큽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안에 기장에게 이런 시장의 반대 목소리도 전하는 승무원이 있을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